아니, 대표님이 그냥 회사 돈 좀 썼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 폭탄이 수억 원이나 날아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정말 많은 CEO분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아주 위험한 세금 전략의 딜레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대표님들이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 딱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대표님들의 진짜 골칫거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해준다는 마법 같은 방법은 또 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여기에 숨겨진 함정들은 뭔지, 마지막으로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님들의 가장 큰 재무적인 골칫거리, 바로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가지급금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회사가 대표님한테 빌려준 대출금으로 봅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요. 만약 이걸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인정이자라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세금 문제로 뻥 터지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아슬아슬한 재무적인 외줄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만 삐끗해도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위험천만한 전략을 한번 써볼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외줄타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찾는 게 바로 마법 같은 해결책입니다. 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절세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진짜 마법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증여 후 자본거래라는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딱 겉으로만 보면요. 와, 이 골치 아픈 가지급금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여요.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배우자 증여 공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현행법상으로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는 배우자한테 세금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가지급금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럴듯해 보이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정은 딱 3단계로 나뉩니다. 아주 명확하죠? 첫째, 대표이사가 배우자한테 회사 주식을 증여합니다. 둘째, 바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배우자한테서 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가운데 있는 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증여를 한 것과 나중에 주식을 판 것이 서로 전혀 상관없는 별개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일종의 장치인 셈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진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과세 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죠. 바로 납세자와 과세 당국이 이 거래를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완벽한 그냥 별개의 거래 2개잖아요. 근데 국세청은 돋보기를 딱 들이대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 안 내려고 다 짜고 친 한편의 드라마 아닌가요? 국세청이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서운 원칙이 바로 이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류 꾸며놓은 형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쇼의 증차 목적이 그냥 세금 좀 덜 내려고 한 거네 라고 판단이 딱 서잖아요. 그럼 과세 당국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한 이 거래 우린 인정 못해 하고 전부 다 엎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던 숨겨진 함정들입니다.
세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조세 회피로 낙인 찍히고 당연히 세금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요. 주식 가치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계상해버리고 혹시라도 주식 가치 평가를 잘못했다? 그럼 또 과태료가 붙고 결국엔 정말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위험한데 이 전략을 성공시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이게 정말 한 끗 차이,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디테일에서 갈리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성공하고 싶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가 주식 판돈을 받아서 정말 자기 맘대로 차를 사든 여행을 가든 자유롭게 썼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럼 국세청은 이거 봐라. 결국 다 대표이사가 뒤에서 조종한 거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던질 결정적인 질문. 바로 아니 근데 왜 굳이 배우자한테 주식을 줬다가 그걸 회사가 다시 사와야 했죠?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금 아끼려고요? 이건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배우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와 같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바로 이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동안 공들인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눈에 정리되죠? 준비 단계에서는 회사 정관부터 꼼꼼히 봐야 하고 대기 기간 동안에는 이 거래가 독립적이라는 걸 어떻게든 보여줘야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사후 관리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모든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조금이라도 고민해본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죠. 과연 이것이 아주 영리하고 합법적인 절세 계획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